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경찰 아난다입니다. 제 업무는 주로 불법 체류자 단속과 불법 취업, 알선 방지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규모로 단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저도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으킨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와 혼란은 상당히 심각하고 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태국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는 수완나품 공항에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 태국인 가족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고 아이들도 낯선 상황에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국에 갈 수 없게 됐어. 그 가족의 부모가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에는 절망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로서 그 이유를 잘 압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택한 순간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은 이미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일으킨 사회적 부담과 신뢰의 훼손으로 지쳤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우리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묵인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태국인들이 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가려는지 이해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규칙 위반과 불법적인 행동이 결국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 한국 사회에 큰 불신을 남기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한국 사회가 우리 태국인들을 더 이상 순수하게 보지 않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강경한 대응이 결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도 이 문제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 가족을 보며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법을 위반하는 태국인들이 결국 고향으로 쫓겨나 가족과 함께 절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로서 그리고 같은 태국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태국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찰로서 매일같이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니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문제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단속 중에 만난 빈이라는 청년이 기억에 남습니다. 빈은 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미 브로커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한국에서 일을 구해 돈을 벌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님, 한국에 가서 일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라며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빈의 손에는 브로커가 쓴 메모 한 장이 있었는데 그 메모에는 한국에 도착해서 어떻게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눈에 띄지 않게 머무르는 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들을 위해 브로커들이 치밀하게 작전을 짠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게 쉽지 않아. 한국은 이미 불법 체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특히 태국인들 때문에 단속이 강해졌어. 제가 설명하자 빈은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국행을 포기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태국인들은 빈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브로커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이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고 한국 입국 방법을 알려주며 입국 후에 숨어 지내는 법까지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돈을 챙기죠. 제가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면 매번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태국인들이 더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몇 달 전 공항에서 한국행을 준비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당한 서류를 갖추고 있었지만 몇몇은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론이라고 했는데 그는 저에게 한국 가서 돈 벌면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 학비도 될 수 있잖아요 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어 한국에서 돈을 벌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잡히면 강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주자 그는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밀매나 불법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우리 태국인들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 중 다수가 태국인으로 밝혀졌고 이들 중 일부는 마약 거래에 가담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 그동안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으킨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 동료 경찰인 마이도 최근 단속 중에 만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브로커는 태국 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고소득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유혹했습니다. 마이는 그 브로커를 체포하면서 그에게 이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게 당신에게는 그저 돈벌이에 불과하냐? 라고 물었지만 브로커는 시종일관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입국이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하는 브로커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경찰로서 저는 이들에게 한국에 가지 말라는 단순한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태국 사회도 아직까지는 불법 체류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 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강제 추방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 갔던 건데 돌아와야만 한다니 너무 허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여성은 불법으로 체류하는 동안 한국 내에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했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간신히 돈을 모아 아이들에게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는 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로서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참 복잡합니다. 물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규칙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타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그들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한 이후 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단속을 시작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을 떠나야 했고, 그로 인해 태국의 공항들은 귀국하는 불법 체류자들로 혼잡해졌습니다. 저도 직접 수완나품 공항에 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강제 추방으로 귀국한 사람들로 그들 중 일부는 죄책감보다는 한국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경찰로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단순히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 마약 밀매나 불법 성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며 태국인들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양이 상당히 늘면서 한국 사회가 받은 충격과 불신은 상당합니다. 저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같은 태국인으로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 마약 밀매 조직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으킨 여러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기대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이제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비록 법을 어겼지만 자신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행동이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와 불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태국 내 일부 사람들은 SNS에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식의 반응이 많았고 태국 내에서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반응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단순히 태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태국인들이 저지른 여러 불법 행위들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촉발된 사회적 문제가 한국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된 범죄가 한국 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를 하며 마약 거래나 불법 성매매에 연루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한국 사회가 왜 태국인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태국 사회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무비자 제도를 통해 태국인들이 쉽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불법 체류자 문제에도 상당히 관대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지속적으로 규칙을 어기고 한국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된 한 태국 남성이 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약 거래를 지속하다가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고국에 돌아와도 똑같은 문제를 반복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깊은 반성과 각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관대했던 만큼 우리는 그들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얼마나 큰 사회적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저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관대하게 보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태국 사회가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 역시 경찰로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철저히 단속하고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로 인해 겪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태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국 국민들이 한국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국에서 경찰로서 일을 하며 불법 체류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온 저로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으킨 다양한 문제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경찰로서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복잡한 감정들이 쌓입니다. 한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로만 봤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른 행위가 단순히 불법 체류라는 수준을 넘어섰고 한국 사회에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 강제 추방된 뒤 태국으로 돌아온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나였는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힘든 일을 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나는 결국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었고 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리나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벌어들인 돈이 일시적으로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불법 체류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그 대가가 너무도 큽니다. 리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그녀의 눈에는 좌절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찰로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야. 불법 체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너도 너의 아이들도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거야. 이 말을 하며 저 자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오로지 가족을 위해 한국으로 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녀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접할 때마다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인간적인 공감 사이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법 체류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 사회의 깊은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단지 생계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밀매, 불법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저 역시 이를 보면서 태국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저는 가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로 인해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연루된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우리 태국인들을 더욱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회적 규칙을 어기며 타국에 부담을 주는 그들의 행동이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마다 더 많은 태국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만난 타이라는 젊은 남성은 제가 이 내적 갈등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님, 저는 부모님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그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타이, 내가 한국에서 법을 어기면 그것은 단순히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야. 내가 태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법을 어긴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야.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지만 저는 그가 이런 점을 확실히 깨닫고 더는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 동료 마이도 가끔 이 문제에 대해 저와 고민을 나누곤 합니다. 마이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종종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점점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단속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게 돼.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저지른 잘못이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어. 마이의 말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경찰로서 우리는 그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일 뿐이지만 타국 사회에서 우리 태국인들이 어떤 인식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택하면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단지 안타까운 일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한국 사회가 느끼는 부담과 불신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 경찰로서 이런 불법 체류 문제를 막고 태국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법을 어기는 길을 택한 이상 그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 싶다면 가장 기본적인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국 경찰로서 불법 체류 문제와 매일같이 마주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그들을 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느낍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결국에는 자신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과 본인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갔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오며 그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클수록 한국 입장에서 그들을 단속하고 막으려는 노력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합니다.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하고 그곳에서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단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들의 꿈은 참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태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불법적인 길을 택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꿈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종종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는 그 사회에 큰 부담을 안기고 결국 불신을 쌓게 만듭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적 규칙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들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태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태국인들에 대해 관대하게 대우해왔지만 이제는 많은 태국인들이 규칙을 어기고 법을 무시한 결과로 인해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국 사회는 태국인들에 대한 경계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태국 사회가 더는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좋은 인식을 남기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태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외국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지 태국이나 한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태국과 한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난다의 이야기를 통해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계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 간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굉장히 지쳐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몹시 초췌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사는 엘렌입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한국인 남편과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재혼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전 남편과의 힘든 삶으로 인해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죠.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난 후로 저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재의 한국인 남편과 어떻게 재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면 전 남편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군요. 저와 제 전 남편은 한 동네에서 나란히 자라난 이웃사촌이었어요. 부모님들끼리도 친하셨거든요. 젊은 시절 저희 부모님은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고 친구 부모님께서는 정육점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는 고기와 햄은 모두 친구 부모님께 받아다 썼습니다. 고기도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오시고 햄도 직접 만드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마트에서 사 먹는 햄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고기와 햄을 구워서 내어주니 맛이 없을 수 없고요. 손님들도 이 집은 빵도 맛있고 야채도 신선하고 소스도 특별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햄과 고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셨죠. 부모님 가게가 꽤 잘 된 덕에 체인점까지 생기면서 사업 규모가 정말 커졌어요. 그 친구 부모님의 정육점 역시 저희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함께 잘 살게 되니 부모님들끼리도 인연이 남달랐고 저와 그 친구 역시 어려서부터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니 10대 시절의 추억은 제 전남편과 온통 함께였죠. 그런데 저는 이 친구를 남자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절 내심 좋아했었나 봐요. 대학생 때 어느 날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남자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고백을 받고 나니 사람이 좀 달리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단번에 이 친구가 남자로 보이진 않아 그 고백을 거절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빠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졸지에 한부모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엄마는 망연자실한 채 몇 달을 보내셨고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추스르고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몹시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옆을 떠나지 않고 제 곁을 계속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친구예요. 힘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다독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친구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저는 하나씩 일을 배우며 일이 끝나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해서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나 행복해하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몇십 년간 이어온 우정이 아이들의 결혼으로 완성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며 좋아하셨죠. 결혼 후 저는 사업의 본격적인 사장 역할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 살이 좀 빠지시는 것 말고는 건강상 문제가 없으셨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땐 위암 사기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손이 떨리더군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수술도 바로 못 들어가는 상태이신데 치료 자체가 더디게 시작되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다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다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상처에 딱지가 앉듯이 서서히 나아지는 느낌이었고 이제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엄마의 허무한 죽음이 저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일도 내팽겨치고 집에서 울기만 하고 잠을 못 자니 술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은 새로운 거래처와도 납품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 직원들을 더 뽑았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사업은 더 잘 되었어요. 저는 일을 못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웠죠. 바쁜 와중에도 제 정신과 상담도 함께 따라다녀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좀 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사업 확장을 하고 한 2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 마음이 변한 것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매일 같이 우는 모습 보는 것도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와서도 편하게 쉴 수 없다며 제게 그만하라며 화를 냈어요. 그때 남편 얼굴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울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꽤 오랫동안 회사를 등한시한 탓에 기존 체인점도 계약 해지율이 높았고 신규 경쟁 업체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사업을 이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던 중 제게 마지막 폭탄이 터졌어요. 남편이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회사 직원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제 절친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남편 회사 직원이 제게 어렵게 알려주었고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았는데요. 둘이 좋아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야지 했는데 전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남편에게 따지니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털고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집에서 우울해해서 자기도 버틸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부모 잃은 슬픔에 빠져 제 감정에만 파묻혀서 산 것이 큰 잘못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제 절친과 바람을 이해할 순 없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마음 떠난 사람과 더 살아서 무엇하겠어요. 바람을 제게 들킨 이후로는 더 당당하게 제 절친을 만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징글징글한 남편과 부대끼기 싫어서 빠르게 이혼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는 속재료들이 문제였습니다. 납품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니 전 남편은 다른 경쟁사에 납품하는 양도 버겁다며 저희 회사와는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샌드위치 가게들이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남편 회사의 고기와 햄의 비중이 컸는데 이제 재료를 어디서 납품받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수소문 끝에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는 납품업체를 찾아서 계약했어요. 제 입맛에는 괜찮았고 이만하면 고기도 햄도 괜찮다 싶었는데 손님들 입맛은 아니었나 봐요. 가맹점주들은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줄어든다며 하소연했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매장 점주들의 불만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전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의 딸이기도 하니까 외면하시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 전 남편이 모든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관여를 못한다면서 고기도 햄도 공급해주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납품하는 샌드위치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매장 앞에 포스터에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샌드위치의 맛, 완벽 구현이라고 광고하고 있더군요. 온 세상이 더 살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사업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더 이상 살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계약을 유지하는 체인점도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회사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변 정리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것도 많지 않아 정리가 어렵진 않았는데 제일 걸리는 건 부모님의 첫 샌드위치 가게였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건너편의 경쟁사의 샌드위치 가게가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의 샌드위치 가게가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가게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데 마치 부모님이 쓸쓸하게 서 있는 것 같더군요. 의욕이 있고 좋은 사람이 와서 이 가게만큼은 잘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내놨어요. 어느 날 밝은 미소 지은 한국 남자가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남자 좀 특이했는데요. 가게를 보러 왔는데 첫 마디가 대뜸 식사하셨어요? 인 거예요. 초면인데 무슨 식사 이야기를 하지 싶어 곧 할 거라고 대강 넘겼습니다. 남자는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가게가 몹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일사천리로 계약을 완료했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다 싶어 마음도 좀 개운해졌죠. 그런데 이 한국 남자가 또 밥을 같이 먹자고 하길래 단칼에 거절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무슨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 더 묻더군요. 어디 레스토랑 가기 뭐하면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다가 먹자며 괜찮은 곳이 새로 생겼던데 라고 하는데
순간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남자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실례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주책맞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1시간 넘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남자도 참 어이없겠다 싶어 그간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왜 생판 처음 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한국 남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더니 묻더군요. 고생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하나 남은 가게까지 팔고 나면 뭐 하려고 했냐고 묻는 거예요.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내가 세상을 뜨기 전 신변 정리 중이에요. 할 수도 없고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려고 하는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귀한 목숨인데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운영할 음식점에 나와 일을 하면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제이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니 남자가 씩 웃어주는데 갑자기 저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한국 남자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종은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분식이라니 한국 음식점이야 한두 번 가보긴 했는데 분식이 될까 싶었거든요. 제 돈도 아닌데 내심 제이슨이 걱정도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건가 하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하니 웃더라고요. 제이슨 말로는 제가 연이은 불행의 정신을 좀 빼놓고 사는 동안 한류 바람이 엄청났다고 했어요. 하기사 정신없는 와중에도 넷플릭스의 드라마 K-팝이 엄청난 건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제이슨도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가게인 만큼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열심히 요리 연습을 했어요. 미국에 들어온 인스턴트 분식도 먹어보고 유튜브로 한국 분식 조리법도 공부하며 미국인들 입맛에 맞되 한국 조리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해봤습니다. 2달가량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그리고 대망의 오픈일, 저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랄 것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인기가 이 정도였나. 특히 김밥은 정말 새로운 시도였는데 엄청나게 잘 팔리더라고요. 건강식을 먹고 싶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부터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젊은이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팔렸습니다. 조금 어린 친구들은 다소 매울 법한 떡볶이도 잘 먹었고 치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이슨도 자기 생각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된다며 싱글벙글이었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바쁜 일상을 보내니 안 좋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이슨과 저는 점차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은 자기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떻냐고 물었어요. 저는 몹시 망설여졌습니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또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제이슨에 대한 마음이 커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연이어 떠나보내며 내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왔고 제이슨과도 전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안 생길이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제 솔직한 심경 고백에 제이슨은 자신이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런 이유의 거절이라면 사양한다고 말하며 저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만나자고 하는 가벼운 사람은 아니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제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날려버리는 듯한 웃음과 확신에 찬 말투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저를 웃게 해준 제이슨과 함께 하기로 했죠. 제이슨 말대로 정말 가게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운도 따랐어요. 가게 오픈 6개월쯤이 지나 한국 김밥이 미국을 말 그대로 쓸어버렸거든요.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되는 냉동 김밥 아시죠? 냉동 김밥이 히트를 치며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아이템이 되었는데
저희 가게는 즉석에서 김밥을 말아주니 잘 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체인 문의가 들어와 신중히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작은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절망으로 무너져갈 때 나타난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의 음식 덕에 인생의 햇볕이 다시 든 느낌이라 전 정말 한국이 좋아요. 한국의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절망에 세상을 등지려던 차에 우연히 만난 한국 남성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